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사상 최저치인 1.25%를 기록한 뒤 11월 동결된 데 이어 석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고, 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통위원 2명이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로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반드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정부는 대북 정책은 우리 주권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 중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6.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최고조에 달한 미중 간 무역전쟁 속에서도 각종 부양책을 통해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달렸고, 미군 재배치와 관련해선 제로베이스의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소식 조금 전에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준금리는 동결이고요. 2명의 소수 의견이 좀 나왔다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동결시킨 부분보다는 좀 더 인하할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2명의 금통위원에게서 나왔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러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이 2250선을 만나다 보니 다시금 저항이 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장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보시면 급락이라고 해도 1% 안쪽으로 빠지고요. 오를 때는 또 1% 가까이씩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좀 따라가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물량 압박이 좀 있어 보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고 있긴 합니다. 오늘 신고가 행진 또 나왔는데 상승폭이 좀 줄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운송장비나 화학업종 등도 지금 하락 전환을 많이들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역시나 선별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시장의 이슈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보시면 2246.98 하락 전환을 하긴 했는데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1포인트대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장 초반에 2250보다도 한참 위에 2268까지 올라갔는데, 이 부근 50에서 60 사이 가면은 확실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옵니다. 욕구가 강하게 좀 나오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워낙에 좀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좀 팔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매물대들을 보시면요,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매물대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보이죠. 다음 볼까요?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는데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사고 선물 시장에서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가질 못하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네요. 이게 좀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상승폭들이 많이 둔화가 됐고, SK하이닉스 다시 10만 원 이하로 내려오네요. 네이버가 오늘 조정이 좀 나오지만 19만 원대 지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지금 한 호가 정도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GV80 지금 효과가 어제 나타났는데 하루 만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또 쏟아져 나오네요. 굉장히 좀 힘이 약합니다. 요즘에 운송장비 업종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고, LG화학이 오늘 상승하지만 상승폭 크지 않고요. 셀트리온 3인방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JP모건 헬스케어 미국 쪽에서 서정진 회장이 주주들이 원한다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합병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고요. 이 지분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언제 그리고 몇 대 몇 기준 이런 특정이 되지가 않았다라고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사측으로부터. 그러다 보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올라간 것보다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더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생건이 0.07% 지금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고요. 다음 볼까요? 다 빠지네요. 5종목. 포스코부터 SK텔레콤까지 낙폭들은 크지가 않은데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687인데 코스닥도 상승폭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690이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다음 볼까요? 쌍끌이 매수네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개인은 팔고 있고요. 기관 주체를 조금 더 명확히 살펴보면 금융투자와 투신 쪽, 특히나 투신 쪽의 매수 물량이 가장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ENM,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빠지고요. 펄어비스만 올라가는데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으로 띄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갭으로 띄우면서 출발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9%대까지 장초반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사측의 공시가 나오면서 일단은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전환했고요. 낙폭들은 그래도 많이 줄인 모습들도 포착이 되네요. HLB도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 파라다이스 빠지는 가운데 메디톡스, SK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10만 원대 터치한 이후에 11만 원 부근까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슈젤, 원익IPS, 헬릭스미스, 매지온까지 지금 헬릭스미스가 근데 좀 많이 빠지네요. 84,700원대까지 현재 밀려 내려왔습니다. SFA 보합입니다. 다음 볼까요? 환율인데 환율이 살짝 조정 나가면서 1160원대 깨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애플 소식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3D 이미지 생성 가능한 센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 들썩거리면서 다시 한번 혁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향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네, 좀 애플이 올 가을에 내놓을 신작이죠. 신작 아이폰의 그 3차원, 그러니까 3D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 카메라 센서가 탑재될 수 있다는 우선 관측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투자자들에게 전일이죠.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좀 예상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프리미엄 제품인 신형 아이폰 프로 모델의 신형 비행 시간 측정, 그러니까 측정 3D죠. 3D에 대한 이 카메라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 측정 3D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는 레이저나 발광 다이오드 등의 불빛을 사물에 쏜 뒤에 이 빛이 사물에 반사되면 다시 센서로 돌아오는 왕복 시간을 측정하는 이런 좀 그 기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사물의 이미지를 이 평면이 아닌 입체, 그러니까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아이폰에 탑재되면은 이 공간 3D 지도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증강현실, 그러니까 AR이죠. AR 앱 그 어플을 어떤 개선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 현실 세계 위로 어떤 디지털로 구현한 일체를 포개서 띄우는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가 이 아이폰이 자기 주변의 공간을 이해하게 더 잘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 3D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깊이 정보를 바탕으로 찍으려는 대상과 또 배경을 구분하면서 이 피사체는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등에도 이 카메라는 지금 도입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애플 전문가죠. 이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이 고밍치 애널리스트의 말을 빌리자면은 작년 7월 애플이 아이폰 프로 모델의 신형 이 측정 카메라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으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
지금 최근에 애플의 작년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가까이 접근할 것이라는 게 분석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야후 파이낸스와 가진 이 전문가의 인터뷰를 빌리자면은 이 아이폰을 포함한 올해 제품의 판매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놨습니다. 특히 이런 이유가 특히 이런 그 애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한 이유가 다 아시다시피 애플워치죠. 애플워치가 앞으로 5년 동안 20에서 30% 더 많이 팔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뭐 아이폰을 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 5세대, 그러니까 5G 기능이 탑재된 신형 아이폰 5개 종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라고 대대적인 어떤 스마트폰 교체가 일어날 것이라는 부분을 내다봤습니다. 뭐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에 애플이 올해 주당 $350, 즉 현재보다 21% 오르면서 시총 1조 7천억 달러까지도 지금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난 1월 초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시총이 1조 3,400억 달러 됐었는데, 주가가 주당 $304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모멘텀이 받친다고 한다면은 우선 그 주가의 그 시총 2조 달러는 근접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그 애플 관련주, 우리나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래도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아이폰 부품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들이 대표적인 아이폰 이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아시다시피 도구전자, LG에너텍, BH, 덕산 네오록스가 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올해 10월 작년으로 봤을 때도 10월까지 아이폰 누적 출하량이 1억 4,600만 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올해 누적 투자량도 큰 폭의 상승세이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폰 부품주들의 수주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카메라 부품을 납품하는 대표적인 더고전자와 LG에너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가가 거의 40% 또 30% 이상 상승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또 FPCB를 공급하는 BH 같은 경우도 상승세, 또 덕산 네오룩스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폰 부품사들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인데요. 우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저가형 모델의 수요까지도 포함한다면은 올해 5G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좀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퀄컴과의 특허권 분쟁으로 인해서 어떤 출시 시기를 놓쳐서 경쟁사 대비해서 이 5G 스마트폰 경쟁에서 뒤처진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분쟁 종결 합의에 성공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5G 아이폰 출시가 좀 가능할 올해죠. 올해 하반기 때는 이 5G 아이폰 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년부터는 애플이 어떤 신형 스마트폰 출시 전략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도 향후 전망을 좀 밝게 하는 요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애플은 지금까지 매년 가을에 신형 아이폰을 공개하고 출시해왔는데 2021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신제품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변화는 시장 경제 심화인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삼성과 하이일 같은 경우에도 다변화된 스마트폰 라인업의 출시 시기를 분산해 연간 고른 판매량을 유지하는 계획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플이 신제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애플 부품사들의 생산 라인 가동 효율화에 힘입어서 실적도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면전 지금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저희의 기억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지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유가 흐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또 온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또 이슈가 나왔었죠. 미국 재무부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추가 제재를 이란에 좀 했었는데 우선 그 이란 경제 일부분의 90일간의 점진적 거래 중단 기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우선 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이 재무부가 오는 4월 9일 만료되는 기간 동안에 이란 경제 건설, 광업, 또 제조업, 또 섬유 부분에서 거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도록 할 것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다만 이제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재 대상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10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계속 테러 활동을 하거나 핵포탄 개발을 추가할 경우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제조업, 광업, 섬유업은 물론 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겠다고 밝힌 이란 고위 관리들도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좀 유가에 대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국제유가 연초부터 큰 폭으로 등락을 이런 이벤트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드론 공격에 의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피살, 또 이라크 내 미국 기지의 보복 공격으로 유가가 많이 급등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이전수로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적 대응 대신에 경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이런 다시 이전수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유가가 이제 그 전에 변동성이 좀 심했었는데, 우선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지금은 현재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변동성을 줄이는 현재 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동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제 석유 시장의 수급에 어떤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장 예상자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좀 예상이 좀 반영이 계속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가세도 회복되겠지만은 이 미국의 생산 증가가 이를 좀 압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세계 석유 수요를 본다고 하더라도 예년 수준인 하루 120만 배럴 정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선진국 그룹의 수요 같은 경우는 좀 정체되겠지만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수요 증가가 여전히 세계 수요 증가세를 좀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떤 이벤트가 없다고, 이런 국제적 리스크에 대한 이벤트가 없다고 한다면 이 국제 석유 시장은 공급 과잉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에 비해 계절적으로 석유 수요가 둔화되는 기간이어서 이 오펙의 감산 참여국들이 약속을 지키더라도 이 공급 과잉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수급 요인을만 보면은 올해 연평균 국제 유가가 작년보다 더 높아질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중동 정세는 예측 불가능하고 또 석유의 공급 차질 이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불안 요소도 많기 때문에 또 유가에 대해서 저도 지금 방향에 대해서 단언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봤을 때도 석유 수급 상황에 비춰봤을 때 어떤 대규모 공급 교란을 일으키는 사건은 좀 발생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은 아무튼 다른 요인을 뺀다면은 이 석유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중동 쪽 그리고 유가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금통이 열렸는데 시장은 당연히 이번에 동결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동결 발표되자마자 크게 동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1.25% 유지가 된 건데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그래도 관전 포인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이 금통위원들의 어떤 시각 변화, 경계를 보는 시각 변화를 좀 느낄 수 있는 게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일단 5대입니다. 동결이 오로 우수했지만 2명의 소수 의견, 금리를 나왔죠. 낮춰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사실 기준금리는 지난해 이제 아마 7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돼서 연 1.25% 역대 최저 수준이고 지난해 가장 마지막이 11월이었어요. 11월도 금리 동결했는데 당시는 소수 의견이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명에서 2명 늘었다는 얘기는 현재 경기만을 놓고 보면 그래도 연내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금통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올해 4월에 교체가 돼요. 이렇게 되면 또 매파, 비둘기파, 성향이 누가 또 이제 금통위원을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뭐 미국도 지금 그동안은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불안한 요인들이 꽤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가계부채도 그렇고요. 또 이 정책적으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어서 아마 이 상당 기간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동결 기조를 가져가겠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경제 지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동향 이런 걸 봐가면서 아마 금리를 더 조금 한 차례 정도는 더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금리 한 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진짜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기를 두고는 조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7명 중에 5명 중에 2명 정도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면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상반기 내 금리 인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인원이 그대로 간다면 그러나 이제 교체 인원이 있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연초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투기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끝까지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시중 유동성이 대부분 다른 자산으로 쏠린 게 아니라 부동산 자산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금리를 많이 내린다고 한다면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노무현 정부였던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적어도 부동산만큼은. 그런데 18번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바로 또 반동하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내성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해석하기는 그러면 공급이 더 줄 수밖에 없겠구나. 여전히 이제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뭐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뭐 2,300선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시중 유동성의 향배가 만에 하나 금리를 상반기에 한 번 더 내린다면 거기다 총선이 있어서 굉장히 각종 이제 이 뭐 개발 공약을 많이 이제 난무할 텐데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금리까지 낮춰버리게 되면 오히려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상반기보다는 금리를 내린다면 하반기 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상반기에 해도 되지만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좀 쉽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 쪽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부동산이 굉장히 큰 변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만약에 안 잡힌다라고 가정을 하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독립기구여도. 그 얘기는 좀 저희가 어떻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금통위가 매달 월 1회 한 번씩 열리는 게 아니라 1년에 8번 열려요. 열리죠. 그래서 상반기에 4번입니다. 1월에 한 번 열렸기 때문에 지금 2월달, 4월달, 5월달 3차례 남아있어요. 근데 4월에 선거예요. 2월 당장 다음 달 내린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5월달 내리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성장률 전망도 정부와는 좀 맥이 달라요. 2% 초반입니다. 정부는 거의 2.4%
지난해 2% 저점으로 급반등할 것이다라는 건데 예. 한국은행은 약간 2% 초반이라는 건 2.4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분명히 경기도 그렇고요. 물가도 그렇고요.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실리겠지만 그러나 지금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현 정부의 가장 최대 이제 경제 정책 가운데 최고 순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뭐 부동산 거래 허가제까지 이제 분위기를 떠보기 위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이제 하느니 이제 정부 정책에 역행하면서까지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하느니 이제 청와대 및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당장 미국이에요. 미국에 지금 뭐 계속해서 미국의 지표는 좋아지고 있고 예. 금리 이제 인하 조건보다는 동결 내지 그쪽 오히려 이제 좀 긴축하려는 움직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 동향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및 우리 부동산 경기 이런 것들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금리 향배가 어디로 가는지가 좀 봐야 되는데 뭐 선반영을 좀 할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요. 중국 2019년도 GDP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이게 후반에 좀 마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6.1% 바오르는 달성을 했는데 29년 만에 뭐 최저치라고 하긴 하잖아요. 저는 사실 미국 지표도 그렇고요. 중국 지표도 그다지 전 신뢰를 신뢰성은 못 좀 하시겠죠. 굉장히 좀 떨어져요. 예.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겉으로 난 지표는 모르겠습니다.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뭐 지표를 마사지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제 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거의 1년 8개월째였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 초반 나왔다는 거, 6.1% 나왔다는 건 뭐 선방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게 만약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일회성 재형을 제외한다면 뭐 경착륙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2018년이 6.6%였습니다. 많이 내려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1년 만에 0.5%포인트 성장률이 그러네요.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14년에 7%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가 6%니까 이제 올해가 문제거든요. 올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6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천안문 사태 이후 가장 낮은 1990년대 이후에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이제 어떤 파상적인 공세로 인해서 교역이 굉장히 위축됐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이 전문가들은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방했다라는 표현이 지금은 가장 적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작년도 거는 어쨌든 간에 6%를 넘기면서 지나갔고요.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좀 기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1단계 서명에는 합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2단계에서 우리는 뭐 끝내면 관세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IMF, OECD의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예. 5.7에서 5.8% 선이에요. 결국에 6이 무너지네요. 그렇습니다. 6을 예측하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중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데 이제 의견 일치하고 있고 OECD도 보게 되면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무역 분쟁이나 어떤 이런 요인이 제조업 생산 그리고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OECD는 5.7 그리고 IMF의 경우에는 5.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성장이 둔화가 되면 우리는 부정적입니다. 물론 무역 이제 1단계 합의로 해서 약간의 불확실성은 거쳤지만 예. 이게 정말 중국이 준수를 할지 아니면 이제 2차 협상에서 굉장히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며 화웨이 문제며 기술 이전 문제며 이걸 중국이 양보할 수는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 기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GT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인데 대중국 예. 수출인데 지난해 두 자릿수 급감했어요. 중국 수출이 17% 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물론 올해는 한 자릿수 정도는 증가세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인데 이거는 네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해 준다 하면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의 수출이 과연 지난해 두 자릿수 감소세에서 올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정적인 이유가 또 뭐냐, 미중 1단계 합의에서 어쨌든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 겹치는 품목이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예.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도 그렇고 미국의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수입을 더 늘리게 되면 오히려 호재가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밀히 좀 내용적으로 부문별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던 품목들이 중국 쪽에서 수입을 미국 쪽에서 해야 되는 약간 이게 의무가 된 거죠, 이번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뭐 예를 들어 주식도 종목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국 관련된 얘기까지 해봤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화상이네요. 네, 보기 좋습니다. 계속 화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뭐 시장 상황은 그렇게 뭐 굉장히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선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요즘 갖고 왔던 종목들 다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키네마스터도 그렇고, 옛날에 뭐 서원이라고 정시템을 잘 안 다루긴 하는데, 말했는데 다 날아가던데, 뭐, 날아간다고 저한테 뭐, 떡고물 하나 안 떨어집니다. 근데 뭐, 기분은 잠깐 좋은 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그런 종목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무거운 종목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실, 가벼운 종목이 잘 가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겠어요? 그만큼 성장을 어느 정도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러면은 그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역량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세요. 뭐 예전에 뭐 몇백만 원 했지만 지금 액면 분할해서 지금 뭐 5만 원대, 6만 원대 이랬는데 지금 6만 원대 돌파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삼성전자가 5, 6만 원이 되었어도 옛날에 뭐 수백만 원 할 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비싼 느낌이 든다는 게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이러니까 뭐 약간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사실 내가 주식시장에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갖고 계세요 하면은 아니 삼성전자 그렇게 큰 거 무거운 거 왜 투자해? 나는 조그만 거 자잘한 거 할 거야 이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래서 액면 분할하고 물론 개인 투자들 비중이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나는 그냥 작은 종목 더 잘 움직이는 종목 할래 이렇게 얘기하죠. 잘 움직이는 종목 할래. 근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각 업종에서 대표주들, 각 업종에서 대표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꽤 높겠죠. 꽤 높고 몸통도 크기 때문에 잘 안 갈 것 같지만 대표주인 만큼 더 잘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정말 조그만 종목 찾아서 막 했는데 막 실패하고 손실 보고 막 이러시잖아요. 차라리 업종 대표주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골라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겪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업종의 대표주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종목이 호텔신라인데 이 업종에서 대표주잖아요. 어떤 업종?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면세점 업종이라고 따로 뭐 대분류가 되어 있진 않지만 면세점 업종이라고 부르잖아요. 호텔신라를. 이름이 사실 신라 면세점이라고 해도 바꿔도 뭐 그게 더 적당할 정도죠. 사실은 호텔신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신라가 호텔을 운영하긴 하지만 지금 이 호텔 신라의 매출 비중에서 이 영향을 미치는 게 호텔 쪽은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물론 그 신라 호텔 그 호텔 서울이라던가 제주 신라를 뭐 휴가철이나 뭐 여름 쉴 때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뭐 만족을 하고 너무 좋다 이러신 분들은 더 관심을 가지셔야겠지만 면세점을 이용하신 분들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최근에 이슈가 또 있잖아요. 무슨 이슈가 있냐면은 한때는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막 대기업이 누가 뛰어드냐 뭐 입찰을 하고 그쵸? 뭐 뒤에서 무슨 경쟁 입찰을 하는데 중간에 그 정보가 분명히 노출됐을 거니 뭐니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그만두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 9월 달에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이 누적 영업 손실이 1,000억 원이 나오는 이 기록을 세우고 나갔어요. 하나가 포기하고. 사실 여의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도. 왜냐면 여의도 하나 63빌딩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분명 매력이 있죠. 여의도 한강공원도 있고. 근데 그게 과연 중국인들이 거기 갈 것인가. 근데 그때 그런 회의적인 문제보다는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게 전면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게 다 뒤로 밀렸죠, 사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다시 부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실패를 하고 보니. 역시 여의도라는 입지는 중국인들이 관광객이 오기는 좀 적절치 않았던 곳이다. 뭐 결과론적 얘기인데 어쨌든 하나는 포기하고 나갔고요. 그리고 두산도 나갔죠. 두산 면세점이 4년 만에 누적 적자가 600억 원이었어요. 600억 원. 그래서 여기도 뭐 그 새벽 2시까지 뭐 하고 처음에 뭐 송중기 씨 거기 막 다 깔아놓고 그쵸? 엄청 그 대대적으로 했지만 역시 동대문 상권에 그 뭐 새벽 2시까지 하고 이런 특징을 살려서 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보려고 했으나 어떤 가진 못했어요. 역시 영업 이익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랑 두산이 나갔단 말이에요. 대기업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 JTC가 있는데 여기 지분 70%를 보유한 탑시티 면세점. 여긴 중소기업으로 따로 분류가 되는 데인데 여기도 특허권을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롯데 신라구나. 이거예요,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하는 거지 사실 뒤늦게 뛰어들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지금 하나 두산의 실패로도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IMF 때도 경험해봤지만 은행들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 남은 은행들이 결국에 다 4대 은행으로 지금 성장했죠. 그러니까 지금 호텔시라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랑 두산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이 빈자리는 결국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이 세 개가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신라 뭐지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다 얘기를 지금 앞에 깔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엄청 잘 가죠. 그것도 한때 이재용 부회장 흔들릴 때 뭐냐 남녀 차별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이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도 후계자로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잖아. 호텔 신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신라는 지금 이 면세점 업종의 대표주로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이게 뭐 10만 원이 넘고 등치가 크다고 해서 안 가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탄력 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종목 조그만 거 해가지고 손실 볼 바에는 큰 종목 이거 대표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손절가 10만 원, 목표가 15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 요즘에 잘 가고 있죠. 테라가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지금 여의도나 홍대에서 주요 상권 맥주 시장 점유율 50%에서 60% 정도 나온다는 지금 시장 조사 결과가 있어요. 지금 그때 앵커님도 얘기를 드렸지만 뭐 하이트진로에서 처음에 뭐 초도 물량을 넣을 때 그 술집 사장님들한테 뭐 어떤 프로모션을 더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그건 어차피 프로모션을 주는 거는 신규 진입자가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프로모션으로 넣는데 사장님이 그 술집 손님들한테 맥주가 많이 나가서 그대로 그 양을 유지하거나 더 늘리느냐. 근데 지금 유지하거나 늘리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테라가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트진로 필리핀을 세웠습니다. 법인을. 지난해 7월 말에 사업 허가증을 취득했고 10월 달에 수입 인허가 받고 영업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3대 명주에 들어간 어떤 고량주처럼 중국의 고량주처럼 우리나라 소주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이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어쨌든 하이트진로는 열심히 파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지금 해외 개척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딸기의 이슬이라는 이 해외 전용 상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자몽의 이슬, 뭐 청포도 이슬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딸기의 이슬은 이게 해외 전용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 필리핀에서도 초도 물량 수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진로는 지금 국내에서도 테라로 괜찮고 해외 법인도 지금 새로 세워서 동남아시아 쪽을 공략하면서 넓혀가고 있다, 발을. 이런 부분에서 화이트 진로의 최근의 급등세, 그리고 그동안의 기술적 분석상 계속 그 내려왔던 하향 추세선을 돌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근거가 있는 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손절가 3만 원, 목표가 4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자, 덱스터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신과 함께 원투에서는 투자 수익만 정산받았어요. 왜냐하면 투자만 했고 뒤에 VFX 기술, CG 그 기술만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백두산은 뭐라고 했죠? 덱스터가 150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 자회사의 덱스터 픽처스가 있는데 얘네가 자체 제작 배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 드린 게 제작 배급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CG에만 참여한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 정산에서 더 주인공으로 나서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CJ 엔터테인먼트나 월트 디즈니처럼 그 제작 배급 쏘는 거를 덱스터 픽처스가 직접 했어요, 백두산은. 그래서 더 민감한 거고, 손익분기점이 720만 명인데 지금 저기 손익분기점은 넘었어요. 이제부터 나오는 건 다 수익이에요. 그래서 1,200만 명을 만약 달성한다. 이건 40억 원 정도 수익이 이 정산 예정인데, 이게 신과 함께 원투는 투자 수익만 정산받았다면 지금은 제작 배급에 참여했기 때문에 백두산의 그 수익의 투자 부분과 제작 부분에서 다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덱스터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위직 스튜디오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2등주가 먼저 갔으니 덱스터도 이제 그 따라서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이 판은 지금 같이 크고 있는 판이에요. VFX 판은 같이 크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1, 2등주가 완전히 따로 가지는 못해요. 제가 보기에 정말 동떨어서 디커플링 되는 거는 잠깐이지 결국에는 큰 흐름은 커플링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덱스터가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위직 스튜디오가 큰다는 거는 그 시장이 크고 있다는 뜻이고, 덱스터가 완전 무슨 덱스터의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시장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덱스터가 조금 뒤져 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 갭을 메꾸기 위해 따라가는 지금 과정이 펼쳐질 것 같아요. 손절가 8,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호텔신라부터 덱스터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지난 시간에 에코마케팅 오랜만에 가지고 오셔서 뭐 에코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또 쭉 해주셨잖아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좋아요. 지금도 에코마케팅도 지금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키네마스터나 에코마케팅이나 요즘 그 SNS, 유튜브가 이런 전통적인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미디어가 지금 지고 새로운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그 SNS라던가 이런 게 떠오르는 이 시대에 정말 적합한 일들을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지금. 에코마케팅은 그런 어떤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딱 그 사람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을 해주거나 홍보를 해가지고 예전보다 더 구매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기업들이고, 키네마스터는 그 유튜브나 SNS에 영상을 올릴 때 그 편집 기술을 도와주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요즘 트렌드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놓칠 수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렌디한 기업이니까 더 트렌디하게 지금 움직이죠.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시대를 주축을 하는. 뭐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4, 50년 지나서 얘네들도 이제 뭐 늙어가지고 배당주가 되고 뭐 안 움직이고 뭐 PBR, PER이 낮아지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PER, PBR이 엄청 높아지면서 몸값을 높이고 트렌디한 그 상태를 반영하는 지금 스타일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트렌디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에코마케팅은 그런 분들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마케팅 리뷰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단기적으로 들어갈 때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네, 오늘 하이트 진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이트 진로가 지금 탄력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지금 그동안 맨날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제 종목은 여러 번 갖고 오면서 꾸준히 그 어떤 팔로잉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을 아실 거예요. 하이트와 진로가 합쳐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쟤는 왜 저렇게 큰 회사하고 유명한 회사가 합쳐졌는데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느냐, 그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어차피 팩트 아니에요? 뭐 이재용 부회장도 뭐 결국 삼성전자가 주가가 좋고 실적이 나오니까 올라가는 거죠, 인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똑같아요. 하이트 진로도 주가가 떨어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면 뭐예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지금 하이트 진로 주가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 이런 거 상쇄돼요. 그동안 문제들. 하이트 진로는 뭐 직원들이 협업을 안 해가지고 간판만 합쳐졌지 서로 시너지가 안 난다.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야 드디어 시너지가 나오구나. 하이트 진로 직원들이 드디어 마음을 합쳐가지고 간판만 합쳐진 게 아니라 둘이 동일시돼서 똑같은 목표로 나오구나. 실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기 하이트 맥주에 테라가 지금 성공을 거뒀고 진로의 뭐였죠? 진로 이즈백 그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시장에서 히트 상품이 나오면서 둘이 성과가 좋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이트 진로가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한 가족이 돼서 시너지가 나는 지금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에 편승을 하셔가지고 단기 수익을 챙겨가셔도 되고 중장기 수익도 챙겨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인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주제가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설 이야기 나서 어제 엄청나게 급등했고요. 특히 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아침에 공시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셀트리온 그 삼형제가 전체적으로 큰 이슈를 좀 낳았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일단 서정진 회장이 전체적인 합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운을 좀 띄웠습니다. 물론 이게 바로 뭐 시행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오늘 공시에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나왔지만 대주주가 일단 의견을 피력해서 주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전혀 근거 없이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과 함께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오너가 결정을 하면 아니라고 해도 중간에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가 오늘 좀 밀리는 과정을 좀 보시면은 주가의 이 낙폭의 정도를 좀 보시면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기가 좀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지분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가 주가 되고 어디가 계획이 되는지 부분을 좀 아셔야 전체적인 이제 주가 탄력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따라 붙을 수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을 일단 제일 아래쪽에 놓고요. 이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이 주가를 대부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이 54.99% 주가를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셀트리온은 다시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분을 한 20% 정도 보유하면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홀딩스는 다시 서정진 회장이 지인과 특수관계인에서 100%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와 관련된 이렇게 계층 구조가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배 구조가 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옆에 이제 좀 독립된 개념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로 직접적으로 서정진 회장이 35.6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홀딩스를 통해서 간접 보유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직접 보유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세 회사가 합병의 구도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분 구조를 봤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지배율을 35% 넘게 가지면서 간접 지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합병을 거치면서 이 회사 가치를 따져서 서로 간에 이렇게 물적 분할 혹은 인적 분할 했던 걸 통합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오늘 주가 하락을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큰 폭으로 낙폭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셀트리온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기대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높다라는 판단을 벌써 이 관련돼 있는 펀드들은 외국이나 기관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3사의 합병설을 놓고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합병에 대한 이익을 좀 취하겠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주가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신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정진 회장이 그렇다면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처음에 주가가 공매도에 대한 굉장히 공습을 받고 상장 이후에 실매출이 좀 발생하기까지 기업이 좀 어려웠다면 지금은 이제 이 3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전체적인 매출 구조가 좀 단단하게 간다면 여기서 한번 합병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노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이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 그 제약 전체를 보면 이 바이오 시밀러가 이 제약 파트에서 커가는 그 효과가 가장 큽니다.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이미 30%를 절대적으로 넘었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전 세계 글로벌 10대 10 제약 중에서도 이 바이오 시밀러가 이미 이제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 바이오 시밀러가 굉장히 제약 파트너에서 차지하는 구조가 커져가는데 문제는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경쟁이 갈수록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바이오 시밀러는 특별한 기술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캐파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약이 가지는 파트에서 바이오 시밀러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장은 커지는데 그 안에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힘을 한데 모아서 경쟁해야 될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설정진 회장이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했던 발언 중에서 주목해야 될 발언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입니다. 결국 이제 이 포커스를 중국 시장에 맞추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 시장은 뭐 가장 큰 헬스케어 시장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경쟁이 가장 글로벌 업체들이 치열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이제 그룹 내 좀 사전 정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결국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을 염두에 뒀을 때 헬스케어 그 셀트리온의 힘을 한 군데로 좀 모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였을 때 효율성이 좀 커지지 않느냐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도 좀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마도 합병설이 좀 유력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합병이 그렇게 주주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신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 어디에 있냐라는 부분인데 셀트리온 삼형제를 놓고 보신다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가운데 아직까지 뭐 결정된 바 없다라고 공시는 했지만 굳이 지분 구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주가 차익을 고려한다면 헬스케어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뭐 말씀해 주신 부분을 토대로 해서 유명한 섹터 좀 골라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이 제약 파트너에서 이제 오늘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뭐 한국은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대표하는 부분은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입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지금에서 계속해서 매년 한 30%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제약에서 차지한 비중도 올랐고 매출 비중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왜 이렇게 성장하는가 물어봤더니 동일한 바이오 시밀러가 아닌 제품과 했을 때 효과는 동등하게 하면서 코스트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약가가 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져 나가는데 문제는 이 저렴한 약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레드오션데이 돼버리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를 이루고 이런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신다면은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신다면 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섹터 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으로 충분히 글로벌하게 좀 볼 수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쭉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